일본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하자 우리 국방장관은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레이더 갈등 장기화로 한일 군사협력의 올스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대사는 외무성 회의 참석차 귀국했습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나흘째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조롱받는 웰빙 단식을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동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손석희 JTBC 사장 사건을 본격 수사합니다. 손 사장은 어제 저녁 자신의 팬카페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가천 길병원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가 일을 했다고 속여 건강보험료를 타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건보료를 부당하게 타는 대형 병원 명단 공개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이례적으로 해상 작전 헬기 조종사들이 입는 점퍼를 입었습니다. 정 국방장관은 일본 위협 비행에 대해서 수칙대로 적법하게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최근 한일 관계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또 위협 비행까지 이 돌파구를 찾기 힘듭니다. 오늘 뉴스7은 최악으로 빠져드는 한일 관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이미지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어제 부산의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해상 초계기나 해상작전 헬기 조종사들이 입는 점퍼를 착용해 일본 초계기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결의를 보였습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해작사 여러 지휘관 참모들하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러한 데 대해서 작전 수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본이 우리 함정을 향해 연이어 저공 위협 비행을 하고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하자 정면 대응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사격용 레이더와 초계기 저공 비행을 둘러싼 공방은 한일 군사교류 보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4월 해상 자위대 함정인 이즈모를 부산항에 입항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도 나옵니다. 한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내일부터 열리는 외무성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한국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보셨지만 이렇게 일본과 초계기 갈등을 빚는 동안에 다른 주변국들과의 문제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1년에 8번이나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 규모를 두고 지금 논란 중입니다. 주요 3강과의 이 외교가 한꺼번에 꼬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악화하는 데에는 양측 조율 역할을 하던 미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촉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일본은 이와야 방위상이 나서 갈등 중재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풀 문제라며 오히려 거리를 두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10억 달러, 한국은 1조 원을 최종 제안으로 제시한 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방위비 협상이 한미 간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국은 나아가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방위비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국 차에도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 미군 감축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에만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것도 한미 동맹의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면 초가의 외교 난국을 한미 동맹부터 재점검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따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2020년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인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등을 요구를 했고 북한은 석유 수출 제한 해제와 개성공단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인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지난 17일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 이어 스웨덴 미북 실무자 협의에서 이런 계획이 협의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요구한 단계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먼저 비핵화 1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ICBM 개발 동결과 폐기,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찰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등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일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그 대신 석유 수입 제한과 금융 제재의 완화,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 사업을 제재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금수와 금융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언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미우리는 북한 전역에서 사찰 등 2020년 중 완전한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다며 신뢰 구축 대책의 하나로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중앙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한 채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문제 삼으면서 역공을 벌였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정치 편향 선관위원 부정선거 획책이다! 한국당은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특감반 폭로에 더해 여당 소속이던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휩싸인 데다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는 조혜주 선관위원회 임명까지 이뤄지자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이 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차례차례 허물어뜨려 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 등 당대표 후보들도 참석해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5시간 30분씩 하는 릴레이 농성도 이어갔습니다. 딜레이 단식, 릴레이 다이어트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단식은 빼면서도 여당이 야당의 진정성을 희화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욕심에만 몰두하는 가짜 농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단식투쟁과 명분 없는 장애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의 시청률로 마감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꼼수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며 2월 임시국회는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그런데 조혜주 선관위원의 이 지난 대선 때의 활동이 당시 선관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증언을 한국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특보단장이었던 민병두 의원은 임명장을 준 적이 없다면서 이 캠프 특보 사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 관계자와의 대화 일보입니다. 특보 명칭은 모르지만 조혜주 의원이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다고 선관위 전 관계자가 말합니다. 중앙에 있는 간부 직원들 사실 알죠. 왜냐면 소문이 다 났었거든요. 저도 조혜주 의원이 법률 자문 등에는 응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습니다. 캠프로 이름 올라간 건 좀 잘못된 거고 실제로 내가 법률 전공 어떻게 해준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조혜주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확실하다. 이 선관위 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일단락된 상태니 나서고 싶지 않다며 조혜주 의원이 잘 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혜주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물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답해 줬다면서도
대선 때는 그런 자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묻는 경우에 전화로 답변해 준 적은 있지만 캠프에서 어떤 법률 자문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조혜주 의원을 본 적도 없고 공명선거 특보로 임명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을 구입하는 내부 심의자와 외부 심의자의 연락처, 주소, 학위 등 7개 자료 제출을 연달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현대공예품 넉 점을 구매했는데 손 의원이 기획한 조약돌도 구매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17년 국립박물관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7월 28일 최근 7년간 유물 구입과 관련한 내부 심의, 외부 심의 심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위, 소속, 직위 등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음 달 최근 7년간 유물 구입 내부 외부 심의자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위, 소속, 직위까지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요구한 의원이 있습니까? 2017년에. 검색한 걸로는 안 되는데요. 개인적인 걸 저희는 답변하지 않고요. 국립박물관 유물관리부는 다음 해 이례적으로 현대공예품 11점을 후보로 정하고 4점을 실제 구매했습니다. 손 의원이 기획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황삼용 작가의 조약돌 가격도 알아봤다고 국립박물관 측은 한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측은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 기록에 공개적으로 남는 것이므로 정당한 활동의 일환이었고 야당이 자료 요구까지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경기 군포에서 난 상가 화재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 2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부산에선 달리던 BMW가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이상배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군포시의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49살 한모 씨가 숨지고 51살 신모 씨 등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 필로티 천장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2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내일 감식을 해봐야 하는데 혹시 거기 이제 그쪽에 열선을 감아놨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그쪽 부분 한 소방관들이 찌그러진 승용차에서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BMW 승용차가 미끄러져 가로등을 닫았습니다. 이 사고로 41살 최모 씨 등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주춤하다 싶었는데 홍역 환자가 또 늘었습니다. 집단 유행 지역인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서 각각 1명씩 홍역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번 겨울 발생한 홍역 환자는 총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추가 발생한 홍역 환자는 38살 남성으로 기존 환자와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환자들과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화성에서 발생한 환자는 39살 남성으로 홍역 유행 지역인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확진자고 인명검사도 둘 다 필요한 분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홍역 확진자는 모두 40명으로 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이 가운데 35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진 발생 이후 4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다고 보고 격리가 해제됩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경산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안산 12명,
서울 4명, 나머지 지역이 각각 1명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홍역이 확산 중이라며 예방 접종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유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열과 발진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들 도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성인이라도 홍역 항체가 없으면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2차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채던 30대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보험 설계사는 구속 직전 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다며 가짜 소견서를 제출해 판사를 속이고 구속도 면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보험사입니다. 보험 설계사인 39살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이 보험사에 자신의 고객인 60살 B씨가 위암에 걸렸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3,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A씨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보험금이 잘못 입금됐다며 돈을 돌려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는 또 다른 고객에게 받은 선납보험료 3,500만 원도 챙겼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틀 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이 소견서도 가짜였습니다. 정교한 위조 솜씨에 판사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제출된 소견서는 판사까지도 속일 정도로 정교하게 포토샵으로 위조돼 있어서 가짜 서류로 판사를 속였던 A씨는 석방 한 달여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손석희 JTBC 대표 관련 사건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불법 취업 청탁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며 맞고소한 내용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두 사람의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김웅 기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엔 김 씨가 구타로 인해 머리, 목, 그리고 턱에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 대표가 김 기자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은 내일 마포경찰서에 정식 접수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과천에서의 접촉사고를 빌미로 김 기자가 채용 청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기자는 오히려 손 대표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자리와 투자 등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풀자. 풀고 일하자. 너만 당사자가 아니고 나도 당사자잖아.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손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팬카페를 통해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는 짧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접촉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음을 입증할 근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폭행 사건을 내사 중이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 위해 손 대표와 김 기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가천길병원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가 일을 했다고 속여서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많으면 이 환자 관리를 잘하는 걸로 판단해서 보험료를 더 주는 것을 악용한 겁니다. 정부는 건보료를 부당 청구한 대형 병원들의 명단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년간 일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천길병원. 최근 4년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 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 결과 길병원의 간호사 수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들 전체적으로 다 했고, 그중에 길병원도 그 관련해서 인력 관련된 그 부분이 부당 청구가 있어서 지금 정산 중이에요. 정부가 입원 환자당 간호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 최대 70%까지 간호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하는 점을 노린 겁니다.
길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은 그러나 부당 청구한 금액을 토해내는 것 외에 사실상 별다른 행정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위반 내용과 함께 병원 이름이 공개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습니다.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해 받은 금액이 전체 매출의 0.5%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대형 병원은 매출액이 워낙 커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부당 청구 금액이 일정 액수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과 명단 공표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7년째 동결되자 어린이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만 3살에서 5살 사이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하는 금액은 월 22만 원. 7년째 제자리입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근 2년 새 27% 넘게 올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고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보육료 즉각 인상하라! 정부가 올해부터 마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는 당분간 지급되지 못할 처지입니다.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아닌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 713억 원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할 시도교육청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에 써야 될 돈을 빼가지고 713억을 빼가지고 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좀 하라는 거잖아요.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직접 지원하라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에 메일을 보내고 있고요. 편성해 주셔서 좀 협의 드리고 있어요. 국회의 깜깜이 예산 편성과 부처 간 떠넘기기로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모레 출마 선언을 예고하는 등 이번 주에 한국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황 전 총리의 자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 주호영이 당대표가 되면 완전한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안상수, 김진태 의원에 이어 주호영 의원이 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모레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심재철, 정우택 의원은 오는 31일 출사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출마를 즈음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도 30일에 출마 여부를 발표합니다. 출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 연휴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비를 석 달 이상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에 선관위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면 바로 비대위에 당사자인 황 전 총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과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당의 분위기 이것에 찬물 끼는 결정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유권 해석을 당 선관위가 할지 상임 정국위가 할지 당규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청와대가 새로 구성 중인 공직감찰반에 검찰 출신 정보관을 배제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감찰 대상인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비리 첩보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의 설 이전 활동 재개를 목표로 막바지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새 공직감찰반은 검찰과 경찰에서 4명씩, 감사원과 국세청에서 2명씩 총 12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출신 중 현장 요원 3명엔 정보 수집 업무에 특화된 정보관을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근직인 감찰반 데스크는 검찰 정보관 출신이 맡았습니다. 경찰 파견도 기존처럼 정보관을 그대로 받아 검찰 출신 현장 요원에서만 정보관을 배제시킨 셈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검찰 정보관 출신입니다. 국정농단 냄새가 풀풀 나는 정말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건 다음에 쓴 첩보에 대해서는 지난 번 게 더 좋았다. 이런 식이 있었고요. 김태우 논란 이후 검찰 정보관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요 감찰 대상인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비리 첩보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검찰 정보관 파견 배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지난해 고용 쇼크가 몰아닥친 가운데 30, 40대 특히 남성 일자리가 전 업종에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 40대 우리 경제에 허리를 바치고 있는 계층인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컸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서울 삼청동 카페거리가 주말인데도 한산합니다. 폐업을 알리는 가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여기 분명히 오픈되어 있는데 언제 비워져 있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지난해 30, 40대 취업자가 17만 7천 명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타격은 역시 자영업 불황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에서 가장 취업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30대는 5만 1,200명, 40대는 6만 8,300명 등 모두 11만 9,500명이나 줄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6만 500명,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4만 4,500명, 숙박과 음식점업 2만 6,100명 등 거의 전 업종에서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한 노동비용의 상승이 숙박업 등을 비롯한 이에 영향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30, 40대 모두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반면 30대 여성 취업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정부 일자리 예산이 몰리면서 취업자가 5만 3천여 명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입주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많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이 깡통 전세도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 전세가가 석 달 만에 1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4km 떨어진 곳에서 9천여 세대 재건축 단지 입주가 시작되자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무가 올라가요. 세입자는 골라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3주 연속 하락했고 인천, 경기도 하남, 광명 등 수도권 역시 동반 하락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221건으로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출과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역전세난이 벌어지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올해 서울의 신규 입주는 1년 전보다 17% 늘면서 전세값 하락세를 부채질할 전망입니다. 강제 경매라는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깡통 전세에 따른 대출 부실화와 세입자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해 추가로 최대 2곳 더 생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금융업계는 물론 유통과 IT 업계가 치열한 탐색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 등을 듣기 위한 참석자들로 120석 규모 대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졌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참석자들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날 참석한 55개 기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권에선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키움증권을 비롯해 교보생명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위메프, 편의점 업계 1위인 BGF 리테일 등 유통업계 강자들도 눈에 띕니다. 중국에선 알리바바가, 일본에선 세븐일레븐이 각각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최대 유망주로 꼽혔던 네이버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업체를 뛰어넘는 참신함과 혁신성이 관건입니다. 지점을 갖춘 은행과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적자가 계속 나거든요. 금융위는 3월에 신청을 받은 뒤 5월에 제3, 제4 인터넷은행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브라질 남동부에서 일어난 광산댐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최소 34명으로 늘었습니다. 300명 넘게 실종됐는데 당국은 헬기 10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광산댐 3개가 무너지면서 침수된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 마을은 진흙에 잠겼고 도로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흙탕물이 사고 참상을 말해줍니다. Não tem notícia, ele não atende. Eu dou o número para vocês, vocês podem ligar. Desde ontem, gente. 당국은 헬리콥터 10여 대를 동원해 실종된 300여 명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인근 철광산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노동자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높이 86m에 달하는 댐 3개가 붕괴되며 마을 전체가 침수된 탓에 생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Nós iniciamos agora a primeira avaliação do local para ver até onde nós podemos averiguar, até onde é possível nós entrarmos sem colocar a vida dos nossos homens em risco. 25일 무너진 댐 3곳은 세계적인 광산 개발 업체 발리가 관리해 왔습니다. 발리 측은 무너진 댐이 광산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독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마리아나 지역에서 댐이 붕괴했을 당시 폐수에서 중금속 성분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져 생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부정선거 10일로 시작해 대통령이 2명 등장하기에 이른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는 러시아, 중국 측과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국회의장 편에선 미국, EU가 한편이 돼 맞섰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장은 동서가 맞서는 각축장이 됐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마피아 국가로 전락시켰다면서 모든 회원국이 현 정권과 금융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re here to urge all nations to support the democratic aspirations of the Venezuelan people as they try to free themselves from former President Maduro's illegitimate mafia state. EU 역시 기한 내에 재선거를 치르라며 반마두로 전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We will recognize him as constitutional interim president if new elections are not announced within 8 days. 베네수엘라가 미국 쪽에 기우는 것을 우려한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도자로 앉히려는 것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 교체를 꾀하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Противозаконность того, что пытаются сделать с Венесуэлой, вопиюща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и американ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берет под козырек и вслед за Вашингтоном штампует угрозы в адрес независи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마두로의 지지 세력인 군부에서 한 고위 근무관이 국회의장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보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흐느낀 박 전 대통령, 지금 모습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최명성 변호사의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 최명성 변호사가요, 최근 이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이 총 347쪽 분량인데요. 이 자신이 바라본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 탄핵 이후 재판 과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 최 변호사는 책에서 이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이렇게 지난 탄핵 정국을 총평했습니다. 이 최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흐느꼈다는 비화도 썼습니다. 이 검사가 삼성의 뇌물 혐의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라면서 흐느껴서 조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땐 형제 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풍문의 가방 검사. 연풍문이라면 이 청와대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가 최근에요. 이 연풍문 1층 검색대에서 퇴근하는 비서관과 행정관 전원의 가방을 불시에 검사했습니다. 예. 이 청와대는 설과 추석 같은 연휴 전후에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매번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일이 특히 주목을 받는 건요. 이 조국 민정수석이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밝힌 뒤에 첫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조국 수석은요, 지난 22일에 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강 회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연중 공직 기강 점검 그리고 암행 감찰, 기획 감찰 등을 역점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예. 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특별감찰반도 이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조만간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바꾸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생명 살린 전우애와 의인들, 그러니까 좀 미담 소식을 전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먼저 육군 15사단 정보통신대대 장병들 이야기부터 전해드릴게요. 예. 이 한 장병의 아버지가요, 이 수술 중에 과다 출혈로 이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필요한 수혈량은 총 7명 분이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모두 16명이 자원을 했고요. 이 장병의 아버지는 아들 전우들의 수혈 덕분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수도방위 사령부 장병들의 훈훈한 소식도 더 있습니다. 이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이 아기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는데요. 이 아기 엄마가 경광등이 달린 차량을 발견하고 이 도움을 청했는데 이 차량이 바로 이 수방사 헌병단 소속의 군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예. 아기는요, 이 장병들로부터도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으면서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LG 복지재단은요, 이들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훈훈한 미담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창극은 창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전통 음악극인데 이 창극이 요즘 파격적인 변신 중입니다. 해외 유명 시를 재해석하고 심지어 SF 소설을 우리 창극에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TV 광고를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무대. 현대 의상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더니 한바탕 소리를 쏟아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국민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재해석한 창극 시입니다. 그동안에 좀 서사 중심의 극을 주로 작업했다면 이번에는 그 시라는 것을 통해서 시가 갖고 있는 좀 감각적이고 이미지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내가 가고 또 간다는 것 내가 노래하고 또 노래한다는 것 의상과 동작, 무대 세트까지 기존 창극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우주선을 선물 받고 우주여행을 떠난 소녀 코아티의 이야기도 창극과 만났습니다. SF 문학의 거장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우주소리. 우리의 창과 SF의 상상력이 결합했습니다. 많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접해보지 못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학 작품과의 만남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 창극.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며 실험 무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1위 현대캐피탈과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시즌 첫 2위에 올랐습니다. 프로농구에선 울산 모비스가 SK에게 1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아가메즈가 대포알 같은 서브에이스로 치열했던 1세트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카드는 강한 집중력으로 2세트마저 따내며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3세트 들어 현대캐피탈의 반격이 시작됐지만 우리카드가 더 강했습니다. 경기 막판 최연규의 연이은 서브에이스로 현대캐피탈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나경복이 팀 내 최다인 17점을, 아가메즈와 한선정도 각각 14점과 13점을 뽑았습니다. 4연승에 성공한 우리카드는 1위 현대캐피탈의 승점 1점 뒤진 2위로 올라섰습니다. 4쿼터 후반 SK 김선영이 현란한 드리블로 득점에 성공, 79대 79 동점을 만듭니다. 여기에 믿을 수 없는 석점포까지 SK가 짜릿한 역전승을 눈앞에 뒀지만 선두 모비스의 저력은 대단했습니다. 6초를 남겨두고 터진 함지훈의 위닝샷. 모비스가 86대 85 한 점 차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5 13번 홀, 조던 스피스의 세 번째 아이언샷이 홀 안으로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환상적인 이글샷에 부진했던 스피스도 두 팔을 들고 환호합니다. 시즌 첫 대회에 나선 배상무는 선두 로즈의 8타 뒤진 10언더파, 공동 11위로 톱10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눈발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 최고 3cm,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으로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쌓여서 도로가 결빙되고 미끄러운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자와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강풍 예비특보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최고 초속 18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남부 지역에 눈 소식이,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